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처음으로 배울 1단원은요. 거기 처음에 보면 문학 쓰기 읽기와의 첫 만남이라는 제목 보이시죠? 그것처럼 문학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기 읽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1-1에서 문학의 숲과 나무라는 부분에서는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현대시 작품이랑요. 조희안의 최척전이라는 고전소설 작품을 통해서 문학 작품에서의 전체 구성, 그 작품 전체랑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숲이라는 게 아시죠? 숲이라는 거는 전체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라는 거는 그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 이해되죠? 요거에 대해서 가장 처음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본문을 먼저 이제 하나씩 1-1부터 배워봅시다. 처음에 문학의 숲과나무라는 부분을 보시면 거기 13페이지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알아두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알아두기라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이다 라는 표현 보이시죠? 요게 문학 작품의 특성. 표기할 수 있죠? 간단히 빨리 정리합시다. 문학 작품의 특성. 자,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는 내용과 형식, 체크할 수 있지? 내용과 형식. 이 두 가지가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 그 다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 등 여기 보이죠? 이게 문학의 내용, 문학 작품에 들어가는 문학의 내용. 됐지? 그리고 문학의 내용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문제의식 등과 관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품에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 각 갈래에 알맞은 방법이나 장치를 선택하는데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걸 문학의 형식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문학 작품 전체 성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문학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 문학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 첫 번째 문단 정리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문학 작품은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형식에 맞춰서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기도 한다. 여기까지. 묶으셨으면 거기 정리.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자, 그 다음 바로 뒤에 문학작품의 내용, 형식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으므로 섞여져 있어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전체로서 이 내용과 형식의 관련성을 파악해서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줄쳐서 뭐라고 쓰시냐면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 관련성을 파악해서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 관련성을 파악해서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이유. 거기까지 쓰셨으면 다시 문단 정리. 자, 거기 정리합니다. 두 번째, 문학작품의 내용 그리고 형식의 관련성 파악의 필요성. 문학작품의 내용, 형식, 관련성 파악의 필요성. 정리되셨어요? 빨리 씁시다. 그래서 요 1-1의 단원에서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시와 소설을 통해서 요 문학의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배워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고요. 워낙 유명한 시죠. 잘생겼죠? 윤동주. 윤동주의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거기 페이지는 14쪽이고요. 자꾸 넘어가. 자, 거기 14페이지 보시면 자화상. 자화상은 아시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그린 그림을 갖다가 자기 초상화 자화상이라고 하고요. 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핵심 정리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일단 갈래부터 첫 번째 갈래. 자, 아시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자유시. 자유시. 그 다음 두 번째 서정시. 감정을 푼 서정시. 자유시, 서정시. 그 다음 두 번째 성격. 윤동주 시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기 성찰적이고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형식이지, 그치? 그래서 성찰적, 고백적. 성찰적, 고백적. 그 다음 세 번째. 어조, 어조.
어조라는 거는 이 시 안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말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줄줄이 고백하는 듯이, 뭐 고해성사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를 쓰잖아요. 그래서 독백적이고요. 고백적 어조. 독백적, 고백적 어조. 하셨어요? 독백적, 고백적. 그 다음 네 번째, 제재. 제재라는 거 아시죠? 주제가 되는 소재. 그래서 중심 소재 얘기하는 거고요. 중심 소재는 우물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 우물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 하셨어요? 자, 정리되셨으면 이제 주제 정리합니다. 주제. 자, 주제는 자아성찰. 그리고 암울한 현실 속. 윤동주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희생당한 사람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요 일제강점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주제는 그래서 자아성찰, 그리고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예요. 현실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애증 알죠? 사랑하지만 그와 동시에 증오도 갖고 있는 그런 양면적, 양가적 감정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 주제, 자아성찰, 그리고 암울한 현실 속 자기 자신에 대한 애증.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 세 가지만 쓰고 마무리합시다. 일단 특징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제가 본문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문장 끝부분이 항상 뭐뭐 비읍니다로 끝나죠. 그치? 그런 반복법, 그런 비읍니다로 끝나는 그 어미를 통해서 산문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징 첫 번째. 특징에 비읍니다를 통해서 자, 구어체 사용했고요. 산문적으로 표현했다. 특징 1, 구어체 사용, 산문적 표현.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썼어요. 열거법, 반복법, 그리고 점층법. 세 가지. 열거, 반복, 점층. 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상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시상 전개에 따라, 세 번째, 시상 전개에 따라 화자의 정서, 정서는 감정이지, 그치? 정서 및 인식 변화. 시상 전개에 따라, 시상이라는 건 시의 흐름, 시상 전개에 따라 시적 화자의 정서, 인식이 변화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실제로 한번 시를 파악을 해봅시다. 첫 번째부터. 자, 본문 보세요.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요게 1연이고요. 봅시다. 산모퉁이를 돌아서 농가 외딴 어디를 찾아갔대? 중요한 거. 우물을 찾아갔대. 우물. 자, 이 우물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이 우물을 통해서 스스로 나를 가만히 들여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물의 상징적 의미가 완전 중요하겠죠. 그치? 자, 우물의 기능이자 의미, 그걸 체크합시다. 자아성찰의 매개체 아시죠? 자아성찰의 매개체. 연결해주는 아이. 자, 그리고 자아의 내면을 비추어주는 사물. 정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아성찰의 매개체, 자아의 내면을 비추어주는 사물. 요거 두 가지 쓰셔서요. 정리하고 계시죠? 요거 두 가지 쓰셔서 그 옆에다가 다시 화살표하고 뭐를 쓰냐면 우물을 통해서 내적 갈등 해소. 우물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 됐죠? 우물, 자아성찰의 매개체이자 자아의 내면을 비추어주는 사물이고, 그리고 이 우물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즉, 자아성찰의 매개체라는 말은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물로 제시가 된 거야. 자, 그리고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중요한 거 어떤 행위를 하느냐. 첫 번째,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읍니다. 여기 나오죠. 그치? 비읍니다. 자,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행위. 이게 뭐 하는 행위겠어? 그치? 자아성찰하는 행위. 자아성찰. 정리하고 계시죠? 자, 가만히 들여다보는 자아성찰의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1연 여기까지 이제 1연 정리합니다. 우물을 찾아가서 자아를 성찰함. 됐어요? 1연 우물을 찾아가 자아 성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
우물 속에는 뭐가 있느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그리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거는 뭐냐?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물 속 풍경이지. 그치? 여기다 체크.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물 속 풍경.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물 속 풍경. 그래서 우물 속에는 여기 나와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물이 담겨져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사용한 표현 방법 딱 봐도 알겠죠. 뭐라 그래서 달 있고 구름 있고 하늘 있고 바람 있고 결국 뭐야? 우물 속에 비친 자연물. 요것들을 나열했지. 나열. 그래서 여기는 사용 방법 알지? 그치? 쭉 나열해 놓은 거. 열거. 됐어요? 열거. 우물 속에 비친 자연물을 나열한 열거법이 쓰였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연 정리. 우물 속의 풍경. 했어요? 우물 속의 풍경. 자, 그리고 세 번째. 3연 가시면 자, 우물 속에서 또 뭘 봤느냐? 내 모습이 비칠 거 아니야. 그 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한 사나이가 계셔. 이 사나이. 자, 이 사나이는 뭐냐?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 체크하세요.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인데, 그치? 이 자기 자신이 그 옆에다 화살표하고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표현한 거야.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하셨어요? 자, 어쩐지 근데 그 사나이가 이제 어떠냐? 이 사나이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거죠. 이 사나이가 어때요? 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체크할 거 중요한 거 있죠? 시적 화자의 정서라는 감정 정서 첫 번째. 시적 화자의 정서 첫 번째. 현실적 자아에 대한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 봐봐. 우물 속에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 있다 그랬잖아. 그 자연 안에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대조되는 우울하고 초라한 그런 자기 자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나이를 보니까 너무 미워졌어. 현실적 자아에 대해서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내가 돌아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3연 정리해야죠. 3연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 하셨어요? 그럼 이제 4연.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가엾어졌대요. 감정이 변했어요. 그치? 미웠고 부끄러웠는데 자 여기에서 정서 두 번째가 나오죠. 정서 두 번째 어떤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불쌍해. 그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감정 두 번째 쓰셨죠? 그래서 도로 가서 어디로 도로 갔다는 거야? 그치? 우물을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지? 도로 가서 들여다보니까 사나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나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4연. 아까는 미웠잖아. 여기는 미움이었는데 이번엔 뭘로 바뀌는 거야? 그치? 연민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 부분은 4연 체크. 자에 대한 연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됐죠? 그래서 다시 가서 우물 속에서 그 사나이를 봤는데 근데 이놈이 또 미워. 그래서 다시 봐.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졌어요. 요게 정서 몇 번째? 그치? 세 번째. 정서 세 번째. 현실적 자아에 대한 미움. 다시 미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다가 미워서 다시 에이씨 보기 싫어 이러고 딱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번에는 그 사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네 번째. 정서 네 번째. 그리워졌어요. 자, 세 번째는요, 현실적 자아에 대한 미움. 네 번째는요,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 네 번째, 이건 정수 네 번째에 쓰시는 거예요.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 이상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밉기도 하지만 그립기도 하고 이 사이에서 나는 뭘 겪는 거야? 그치, 내적 갈등. 나 혼자서 막 갈등하고 계셔. 그래서 나랑 내가 싸우는 걸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연 이제 정리합니다. 자아에 대한 미움 그리고 그리움. 자아에 대한 미움 하나 더 그리움. 정리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들어가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치? 위에서 나오는 이연 있죠? 이연, 두 번째 연. 그 우물 속의 풍경을 얘기했던 그 부분을 반복하는 것이자, 반복을 그냥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변형시켜서, 이런 거를 반복 변주라고 얘기하거든요. 변주, 변형시켜서 반복하는 거. 자, 그래서 우물 속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그리고 파란 바람이 부는 그런 가을이 있고, 하나 더 추가. 누구?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연의 내용을 반복해서 변주한 부분이고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하나 있어요 라고 다시 한번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는요, 거기 정리, 평화로운 자연과 함께 있는, 평화로운 자연과 함께 있는 과거에 순수했던 자아, 그리고 이상적 자아. 됐죠? 평화로운 자연과 함께 있는 과거에 순수했던 자아, 그리고 이상적 자아. 그래서 마지막 유경 같은 경우 다시 정리. 우물 속 풍경미, 이제는 내적으로 성숙한. 자, 다시 우물 속 풍경, 그리고 내적 성숙. 우물 속 풍경, 그리고 내적 성숙. 정리하셨어요? 유경까지 이제 정리 쭉 하셨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를 보면, 시가 쭉 흘러가는 그 모습이, 보시면, 맨 처음에 내가 무슨 행위를 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우물을 들여다봤죠. 내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우물을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돌아가다가, 우물에서 사나이를 봤는데, 돌아가다 다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 다시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쌍해서 다시 갔어요. 다시 그 사나이를 보게 된 거지. 갔더니 그대로 있었어. 그리고 다시 또 미워져서 또 돌아가요. 이렇게 시상이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행위가 반복이 되죠. 우물을 들여다봤다가 돌아가다 생각하다, 돌아가서 우물 들여다봤다 다시 돌아가다 생각하는 그런 행위의 반복. 그래서 이 시는 시상 전개가 행위의 반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물 보고 나를 비춰보고 쭉 보다가 에이씨 다시 갈 거야 미워 이러다가 다시 또 돌아가서 우물 들여다보고 다시 돌아가다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시를 전개시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앞에서부터 보면 지금 시적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죠. 미웠어요. 그다 연민 가엾어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미웠는데 또 다시 생각하니 이번엔 그리워졌어요. 요게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 빈칸에 빈 부분에다가 본인이 쓰시면 돼요. 뭘 쓰시냐면 사나이의 상징적 의미, 아까 말했던 그 사나이죠. 사나이의 상징적 의미. 사나이는요, 우물 속에 그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현실 속 초라한 자아라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이 사나이랑, 기억나시죠? 이 사나이랑 또 하나 대조적인 게 있었죠. 누구? 아까 우물 속, 그치? 우물 속 자연의 풍경. 자연 풍경. 정리하고 계시죠? 요게 둘 개 서로 대조되고 있다. 여기 정리하시고 요걸 통해서 사실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 우물 속의 그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 그 풍경과 대조를 이루는 사나이는 시적 화자의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성찰의 대상 사나이는 결국 이 현재 불운하고 암울하고 이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요것만 하나 더 체크해 두시고 본문에 체크하셔도 되고 빈칸에 써두셔도 돼요. 요거 정리하시고 이제 이 시는 마무리합시다. 자, 워낙 유명한 시라 뭐 모르시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뒤로 넘어가시면 학습 활동은 우리가 시험 기간 되면 다시 한번 시 정리하고 하면서 공부를 할 거긴 한데 그거 말고 중간에 보면 같이 묶어서 나온 시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18쪽. 18쪽 보시면 여기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 보이시죠? 5번에 나와 있는 이 시만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두 번째 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학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자 간단히 이제 그 옆에다가 정리합시다. 갈래? 첫 번째 갈래? 자유시, 서정시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저항시라고 불러요. 저항시 아시죠? 저항시.
이육사는 뭐 워낙 열심히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라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성격 두 번째 상징적이다. 상징적 됐어요? 상징적. 그 다음에 의지적. 세 번째 제재고요. 현실의 극한적 상황. 이 사람이 살았던 현실도 어떤 때예요? 일제강점기죠? 자,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의 극한 상황을 제재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주제 씁니다. 주제.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초극의식. 초극 알죠? 극복하고자 하는 초극의식.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초극의지. 요게 주제. 특징 네 가지만 쓸게요. 특징 첫 번째 단정적 어조. 단정이라는 말 알죠? 딱 잘라서 분명히 끊어 표현하는 거. 그래서 단정적 어조. 단정적 어조 쓰시고 그 옆에 화살표 강인한 의식. 보통 있을까? 있을지도 몰라. 아니야 그럴걸? 이라는 표현보다 있어. 반드시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강한 의지 제시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설적 표현 체크. 역설적 모순된 표현을 활용해서 그 안에 어떤 진리를 넣는 그런 표현 방식을 역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 강조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상징적 시어 사용. 세 번째 상징적 시어 사용. 그 다음 네 번째 이 사람이 원래 한문학 공부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한시의 시상전개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한시의 기승전결 아시죠? 4단 구성으로 나눈 거 기승전결 이렇게 4단 구성으로 나눠서 한시의 기승전결 방식으로 시상전개. 그래서 1, 2, 3, 4가 기승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기승전 그냥 아주 쉽게 4단 구성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되셨죠? 쓰고 계시나? 거기까지 해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 내용에 대해서 이 시는 윤동주의 자아상뿐만 아니라 이육사의 이 절정 같은 시는 얘만 따로도 워낙 많이 나오는 그런 시라서 본인들이 잘 체크하고 공부하시는 게 아주 본인의 나중에 점수를 위한 좋은 방식이죠. 자, 그래 거기 이육사의 절정부터 볼게요. 절정. 첫 번째 원 보시면 자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라는 말 보이시죠? 맵다라는 표현이 이제 맛이 매운 것도 있지만 혹독하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거 매운 계절 보이시죠? 이 매운 계절이라는 거 체크. 일제강점하에 가혹한 현실. 일제강점기에 그런 가혹한 현실을 매운 계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채찍이잖아. 채찍. 그치? 이 채찍이라는 거는 탄압, 시련. 채찍, 탄압, 시련. 마침내 북방으로 북방 체크하시고 북방이라는 거는 수평적으로 봤을 때 완전 극한 상황을 최고 맨 위에 북쪽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수평적 극한 상황 됐죠? 그런 한계 상황.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 1연 핵심 내용 극한의 현실 상황. 자, 극한의 현실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수평적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란 표현 보이시죠? 고원은 위로 제일 끝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그치? 수직적 극한 상황. 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나는 서 있다. 그러니까 나의 최극한 상황이야.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나는 아주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한계 상황에 와 있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생존의 극한. 요 부분 서리빨 칼날진 그 위라는 거는요. 생존의 극한 상황을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기승 두 번째 부분은 극한의 현실 상황인 건 똑같은데 위에는 수평적 극한 상황이었잖아요. 이번에 수직적 극한 상황. 됐죠?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냐. 무릎을 꿇는다는 말 자체가 내가 이제 극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뭐 신에게 뭐 기도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어딘가에 바란다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그 공간조차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거 같은 경우도요. 극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염원하고 바래야 되는데 그럴 공간조차 없다. 즉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제겨 디디다라는 표현이요. 발끝 세우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발더듬에서 디디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곳조차 없다는 거야. 즉 구원, 날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이거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를 빌 수도 없는 그런 최극한의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 부분 아시죠? 3회는요. 극한 상황에서의 화자의 심리. 극한 상황에서의 화자의 심리 되셨죠? 그 다음 마지막. 자, 상황이 이래. 상황이 이런 거는 내가 다 표현을 했어.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함에. 시상전환. 여기까지는 이 앞에까지는 사실 힘들어. 위로도 힘들고 아래로도 힘들고. 자, 어디로 가나 다 힘든 상황밖에 없어. 나의 정말 한계 상황이야 라고 했어. 나는 이제 어디다 빌 수도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눈 감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봐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마음을 다잡는 거야. 이해되시죠? 겨울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 뭐라 그랬죠? 일제강점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독한 계절, 매운 계절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자, 지금이 이런 상황이야. 하지만 그 상황을 나중에 언젠가는 무지개처럼 갈 수 있어. 근데 아직은 힘들어. 그래서 강철로 된 무지개야 라고 표현한 거거든. 희망을 통해서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도 우리 좀만 참고 버티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게 역설, 모순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강철이라는 이미지는 세고 차가운 건데 무지개라는 희망적 이미지랑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렇게 역설법으로 표현한 이유는 희망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그런 겨울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설법 체크해 두시고 마지막 사연 결 부분. 지금 어디로 보든 간에 나한테 최고 절정, 최고의 극한적 상황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을 초극하기 위해서 어떻게 눈 감고 견디고 참아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극한 상황 정리합니다. 극한 상황을 초극하고자 하는 의지. 극한 상황을 초극하고자 하는 의지. 실제로 이 작가도 열심히 독립운동 하시다가 감옥에서 옥사했죠. 그래서 이 사람 시집 나온 것도 다 유고 시집이에요.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 시를 배우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앞에서 자화상이 쓰였던 시기랑 같은 시기에 나온 시기 때문에 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적 화자의 어조나 태도면에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보려고 배우는 시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는 정리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최척전이라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거기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소설이죠. 소설이고요. 거기 여기도 간단하게 본문 시작하기 전에 내용 정리 한번 합시다. 정리하실 수 있죠? 페이지는 20페이지고요. 거기 위에 빈칸에다가 본인이 편한데 아무데나 간단히 정리하세요. 첫 번째 갈래. 갈래는 얘는 한문소설이에요. 한문소설. 원래 원작은 한문으로 돼 있는데 자기들 보고 그거 그냥 읽으라고 하지 않아. 한글로 다 써주니까 뭐 그건 알고 계시고 한문소설. 그 다음 군담소설이라고 해요. 군담소설. 군담소설이라는 말은 아시죠? 군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쟁 얘기를 다뤘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최척전은 보면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한 가족의 이제 헤어져서 사는 이산 그리고 재회 요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힘들게 살았던 민중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군담소설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애정소설. 또 사랑 얘기가 나와야겠지. 그치? 애정소설. 그래서 갈래는 한문소설, 군담소설, 애정소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격.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힘겹게 가족과 헤어지고 뭐 다시 만나고 이런 과정을 다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작품이야. 그래서 성격에서는 첫 번째 사실적. 그 다음에 불교적 사상이 반영돼 있어서 불교적. 그 다음 세 번째 우연적. 고전소설의 특징이지. 이거는 기본 우연적이다. 그 다음에 시점 알죠? 소설은 다른 갈래랑은 다르게
그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시점은 꼭 체크하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는 고전소설이다 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 체크해두고 그 다음 배경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고요. 공간적 배경은 조선의 남원 그리고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안남 이렇게 나는데 안남 베트남 되게 다양하게 다니지 그치? 그 다음에 제재 중심 소재 최척이라는 그 일가 최척이라는 그 집안 최척 일가의 이산 가족 아시죠? 헤어졌다가 다시 재회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재는 최척 일가의 이산 그리고 재회. 그 다음 주제 전쟁 다루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 그리고 재회 요게 주제예요. 주제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특징 4가지 정도 쓸 거예요. 4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만남, 이별, 재회. 만남, 이별, 재회. 요게 반복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특징 1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다시 재회했다가 요걸 반복해서 구성했다.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시대적 상황, 전쟁으로 인한 당시 백성들의 고통. 시대적 상황과 전쟁으로 인한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하셨나? 그 다음 세 번째, 실제로 있었던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했다. 요게 세 번째.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안남 등으로 아까 했던 거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안남 등으로 공간적 배경이 확장.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제 거기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간단히 정리합시다. 자, 볼게요. 자, 남원 사람인 최척은 남원 체크 아시죠? 남원 정리합니다. 남원은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죠. 그래서 현실감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현실감, 생동감 부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어디쯤에 뭐 이런 게 아니라 남원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줬죠. 구체적 서술, 공간적 배경, 구체적 서술, 그리고 현실감 부여. 자, 남원 사람인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정생원의 친척인 과부 심씨의 딸 오경이에게서 구애 쪽지를 받았대요. 거기 심씨 딸 오경이한테 구애 쪽지 받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한 거야. 누가? 언니가. 여기 나오는 여자, 딸, 오경이가. 근데 조선시대잖아. 그치? 조선시대 때, 나 저 남자 마음에 드는데 저 남자랑 결혼해야겠어요. 이런 여자가 몇이나 되냐.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경이라는 이 등장인물의 적극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거고요. 오경의 적극적 성격. 자신의 뜻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리고 그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유연애를 하시죠. 그렇게 사랑을 확인을 하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을 해요.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었으나 혼인날을 기다리다가 또 거기 중요한 거 나오죠? 어딨어? 최척이 외병의 치밀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심. 됐어요? 전쟁 때문에 이별하게 됐어요.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고 해요. 하지만 오경이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선택한 남자야. 그치? 내가 선택한 남자니까 오경은 끝까지 최척을 기다려서 혼인. 대단한 여자야. 자, 그래서 굳은 의지, 강인한 성격. 이 여자 되게 매력적이지. 그치?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서 혼인을 하셨어. 굳은 의지, 강인한 성격. 자, 그리고 첫아들 몽석이 나셨다. 이름 왜 이럴까? 어쨌든 첫아들을 낳으셔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이번에 뭐가 일어났어? 정유재란이 일어나셨어. 자세한 거는 국사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자, 1597년 정유년에 발생했다 그래서 정유재란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 일어났던 전쟁이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고요. 최척의 가족이 헤어지게 된 원인이죠. 원인.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네는 또 다시 헤어졌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잖아.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다시 재회하는 구조라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요, 그때 마침 여기서부터는요,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전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산문이나 산문문학, 뭐 설화나 아니면 소설 같은 긴 산문문학을 배우게 되는데 똑같은 작품을 배우더라도 똑같은 작품이 문제에 나오더라도 실제 나와서 활용하는 그 지문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지문, 단편 소설 아닌 이상 전체 지문을 다 배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산문문학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전체 내용 알아두시고 문제를 푸실 때는 활용한 지문 내용을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죠? 자,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전개부터 다시 본문 시작할게요.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그때 마침이란 단어 보이지, 그치? 때마침, 하필이면 그때 뭐 이런 거잖아.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 명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 금속교 아래서 말을 시키고 있더라. 우연하게 하필이면 그때 있더라 이런 뜻이잖아. 이게 뭐야?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고전소설의 우연성 체크. 고전소설의 우연성. 남원성은 아까 얘기했어요. 조선이라는 공간적 구체적 배경이고요. 자,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의병으로 나가 있어 앞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임진왜란의 의병으로 참전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서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대요. 아씨, 언어도 돼. 자, 명나라 장수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설정인 거지, 그치?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 자, 이게 뭐야? 전쟁의 비극성이지. 전쟁의 비극성. 의탁할 곳이 없게 된, 의탁하다라는 말 아시죠? 내가 의지해서 맡길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다음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 나 거기서 숨어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명나라 장수는요, 이 명나라 장수 그 말을 듣고 측은하게 불쌍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최척의 뜻을 되게 불쌍하고 그 연민의 감정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자, 나는 오총병의 천총 여유문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여유문,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유문이라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최척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조력자라는 말 아시죠? 나 도와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집은 절강성 용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하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마음 알아주는 사람,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이 서로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한 벗,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음이라고도 하고요. 그치?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 뭐 이런 표현, 그 사람 관련돼 있는 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이라는 그런 비유적 의미예요. 이해됐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면서 옹색할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네 부탁을 들어줄게, 이 말을 좀 이렇게 길게 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피를 주면서 자기 신영으로 데려가셨어요. 자, 다음 장. 이거 왜 안 넘어가니? 아, 그 다음에 그림이 연락 크네요. 자, 그 다음 22쪽. 그 다음 분 볼게요. 자,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여기까지 묻죠. 자, 아씨 못하는 게 없어. 중국어도 잘하고, 그치? 자, 요런 걸 우리가 흔히 고전소설에서 나온, 고전소설은 항상 이렇게 잘나고 이쁘고 이렇게 재주가 좋니? 뭐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 또 왜 안 나오니? 자, 제자, 가인. 들어봤어요?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재주가 많고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항상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주인공의 모습. 이해됐죠?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부분. 여유문은 이런 최적을 매우 아껴서 한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잔 정도였어요. 내가 되게 좋아하고 거의 뭐 형제, 친구처럼 그렇게 데리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됐는데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산 사람 대신에 명부에 끼워서 국경을 통과하게 한 다음 요흥으로 데려가서 함께 살았어요. 요흥이라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장소 이동했죠. 그치?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서 중국으로. 조선에서 중국으로 확장됐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데려가서 함께 살았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자, 여유문의 도움으로, 거기까지 문단 정리합니다. 여유문의
아까 그 아저씨, 그 중국 장수 아저씨. 여유문의 도움으로 조선을 떠나 명나라로 가는 최척. 됐지? 그 다음부터는 최숙과 그리고 심씨의 행적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그 다음부터 이에 앞서서 여기 볼게요.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서 이번엔 어디로 갔어? 얘네는 섬진강으로 갔어. 섬진강. 장소가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자,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쏘리. 자, 여기 다시 섬진강에 이르렀다. 자, 그때 외적은요,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여겨서 감시를 소홀하게 했어요. 거기 보면 최척의 부친 이름이 최숙이에요. 최척의 부인 이름이 그 부친이 최숙. 그리고 장모, 요게 심씨. 이해됐죠? 감시를 소홀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몽석과 그 아들 있었잖아, 큰아들. 몽석과 제외하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일부러 그 장치인 거야.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서, 그러니까는 대충 이제 하니까 이제 몸 도망간 거지. 갈대숲에 몸을 숨겼어. 자,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다가 영곡사라는 곳에 이르렀어. 절이야, 절. 영곡사 어디 갔니? 영곡사에 이르렀는데, 영곡사는 거기다 쓰세요. 물론 소설의 우연성이 드러나긴 하는데, 최숙과 심씨가 몽석을 만나게 되는 곳. 그러니까 몽석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거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자, 그런데 영국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기 중요한 거 나왔어. 아기 우는 소리. 됐죠? 아기 우는 소리가 요 몽석의 울음소리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몽석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몽석을 만나게 되는 계기. 됐죠? 심씨가 울면서 최숙에게 말합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가 우리 이렇게 손주 소리랑 똑같을까요? 우는 소리가 똑같나? 뭐 하여튼 알아봤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봤더니 우리 손주인 거야. 아, 이건 딱 봐도 우연성이다. 그치? 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치? 우연성. 자, 심씨가 울면서 최숙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몽석이를 찾아냈어요.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지다가 잠시 후 최숙이 승려들에게 물었어. 이 아이 어디서 데려왔니? 혜정이라는 승려 왈. 제가 길가에 가슴 아픈데? 제가 길가에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거뒀대요. 자, 거기 스님이 몽석을 데리고 있게 된 과정. 여기 보이죠? 불쌍해서 거뒀대요. 근데 이게 소설의 우연성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연성, 뭐 요것도 되고 또 하나는 전쟁. 시체 더미 안에서 아이를 찾았대잖아. 그치? 전쟁의 비참함. 전쟁의 비참함. 같이 쓸 수 있죠. 두 가지 다. 비참함, 참혹성.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 아니죠. 하늘의 도움이에요 라는 얘기죠. 이런 걸 갖다가 한자성어로 천, 우, 신, 조 하늘이 도와줬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자, 여기는 최척의 부친, 그리고 장모가 몽석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부분.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오경이 얘기 나오죠. 아까 그 매력적인 그 여자. 자, 오경은요, 외적 도누라는 애에게 또 잡혀 있었어. 외적이야, 외적. 근데 이 외적 도누가 오경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경의 조력자가 돼. 됐죠?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는데요.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신한 거야. 자, 본래 장사꾼이었는데 여기까지.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었는데 얘가 선장으로 발탁해서 그냥 데리고 온 거지. 원래 군인은 아니었다. 뭐 이런 거. 전쟁터에 오게 된 도누의 사연이고. 자, 도누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혹시 달아날까 싶어서 좋은 옷, 만난 음식을 주면서 마음을 안심시켜는 게 얘가 마음에 든 거야. 근데 오경이는요, 아까 앞에서도 봤었지만 되게 의지가 강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여인네잖아. 그래서 물에 빠져서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와서 왜? 봐봐, 아들하고 떨어졌잖아. 아씨, 아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남편하고도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지. 에이씨, 내가 죽어버리겠어. 뭐 이런 마음이었으나 얘가 그때마다 이제 살려주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서 장육불 나와있죠. 불상이야 불상.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뭐 이런 표현인 거야. 나는 만복사의 부처의 꿈 얘기다 꿈. 나는 만복사의 부처야. 죽어서는 안 돼 이놈아. 너는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자,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자, 요거 복선이죠 복선. 소설에는 항상 뒤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암시해 놓는 이렇게
요소들을 하나씩 심어 놓는 거죠. 훗날 오경이 가족과 재회할 걸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 복선해주는 역할이고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서술해주는 거. 꿈속 인물을 통해서 대신 얘기해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에서 꿈의 역할 있죠. 오경이의 꿈은요. 꿈의 역할 거기 옆에 간단히 씁시다. 꿈의 역할. 오경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오경이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기 쓰고 있어요. 오경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기. 또 하나. 훗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훗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도 함. 복선의 역할. 그거 두 가지 쓰셨으면 다음 장. 자, 그 다음. 오경이 꿈에서 깨어나서 그 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으라는 법도 없을 것 같아. 진짜 내가 그럴 수도 있겠어. 가족을 만날 수도 있겠어. 그래서 억지로 먹기 싫은데 먹으면서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어떻게 했다? 살아있으려고 노력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나오지? 이 부분은요. 오경의 태도가 변화하는 부분이에요. 태도 변화. 태도 변화.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계기는 꿈. 알죠? 도누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대요. 또 공간적 배경이 바뀌죠. 나고야는 공간적 배경 일본이에요.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을 달리 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줄 치죠.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오경이가 남자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경은 도누를 속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여기 보세요. 여자가 또 난 여자나 그치? 거기 묶어봐.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때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못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은 할 수 있고 다른 거 못한다. 즉 겉은 남장은 하였으나 나는 힘이 약해서 딴 일은 못하니까 이런 거나 시켜요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어쨌든 간에 도누라는 그 오경의 조력자를 남장을 하면서 속이고 있었다는 얘기야. 도누는 이를 퍽 가난하게 이제 가련하게 여기서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오경에게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사실을 얘는 눈치를 못 챈 거죠. 자,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서 중국의 복건성,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이거 또 체크해봐. 중국의 복건성, 절강성 또 공간적 배경이 막 바뀌죠.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오경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중국을 다녔기 때문에 최적과 만날 수 있게 되는 또 이런 또 요소를 깔아놓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오경의 얘기죠. 자, 남장을 한 오경이 도누와 함께 장사를 하러 다님. 여기까지 문단 끊고 정리. 하고 있어요? 남장을 한 오경이 도누와 함께 장사를 하러 다님. 자, 그 다음부터는 다시 여기서부터는 또 최척의 행적이 나와요. 자, 이때 최척은 용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다 했어요. 머물면서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어요. 자, 그리고 여유문은요,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보일 정도. 그만큼, 어때? 내 누이 동생,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과 맺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이 사람의 신임이 두터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근데 최척은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일가족이 그 외적의 침탈을 입어서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서 제사도 못 지내고 있는데 이런 처지에 나 혼자 어떻게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냐? 이 남자도 멋있는 남자야, 그치? 자, 거기 체크합니다. 전란 중에 헤어진 가족에 대한 걱정. 여기 체크. 전란 중에 헤어진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오경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제시. 자, 여유문도 그런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서 더 이상 혼인을 이제 권유하지 않았다. 혼사제의를 거절했다. 그런 내용. 자, 그리고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최척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양자강, 거기 또 나오죠. 양자강, 거기서 또 회수. 이게 다 중국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용문, 뒤에 나오죠. 우혈, 원수, 상수, 그 다음에 동정호, 악양루, 그 다음에 고소대까지 다 공간적 배경이에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중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구경 다니셨음. 자, 그리고 상가강가에서 노래도 부르고 구름사에서 배회하며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까지 해섬도사 왕용이란 사람이 청성산에 응거하면서 신비로운 선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맡던다를 듣고 아이씨 그럼 나도 그냥 신선이나 되지 뭐 하고서는 글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촉당으로 들어가서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여유문이 죽고 나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최척이 신선이 되고자 글로 따라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유랑하면서 계속 살았다. 요약적 제시예요. 요 부분은 요약적 제시. 여기 여유문이 죽은 다음에 얘가 여기저기 떠돌면서 아이씨 그럼 나는 신선이나 될까? 하고서는 산으로 들어갔다더라.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리고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송우도 또 하나의 조력자가 돼요.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자 여기서부터는 송우에 대한 설명. 호가 학천이고요. 집은 항주 용군문 안에 있고요. 경전과 역사를 해박했고요. 공을 세워서 명성 떨칠 일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는요.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거야. 거기 체크 직접 제시. 성격 직접 제시. 그래서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어디 갔니? 그 다음에 저술을 업으로 삼았어. 글 쓰면서 사는 사람인 거지. 그치?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는 사람. 여기까지 이 사람에 대한 소개고요. 자, 최적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직이라는 말 보이죠? 직이지우 나의 친한 벗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최쪽이 촉당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 술을 들고 다시 찾아왔어요. 이제 하지 마라. 나랑 어제 딴 데 가자. 왜냐면 이제 여인네 만나러 가야지. 그치? 자, 술을 마셔서 얼큰하게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면서 아주 친한 사이였다는 뜻이에요. 자, 백승. 자,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냐마는 고금천하에 이 세상에 그런 이치가 있더냐. 불로장생하는 사람은 없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될 거니 산을 뭐하러 들어가니? 이런 뜻이지.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담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면서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이 할 일 아니겠니? 굳이 거기 가서 뭐 하겠니? 그냥 나랑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나 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랬더니 최척이 호련 갑자기 깨달았어. 그 전까지 신선하려다 갑자기 깨달았어.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려던 생각을 버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나셨어.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최척이 송우의 제안에 따라서 함께 장사를 하러 떠나기 시작했으면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 여기서부터 다시 위기. 아시죠 위기? 위기 시작이에요. 자 경자년 1600년 봄. 그래서 시간적 배경 제시됐고요. 시간적 배경. 자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갔어요. 또다시 바뀌었어요. 베트남 안남으로 갔는데 이제 동남아시아로 확장이 됐죠. 이제 조선에서 중국 갔다가 동남아시아로 아시아를 다 돌고 있어. 자 그리고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어요. 열흘 넘게 머물러서 4월 초 이튿날이 됐는데 자 그 다음부터 묶어요. 하늘엔 여기서부터 자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어디 갔니?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곱고 자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고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있고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만 들려오더라. 여기까지 두려울 뿐이었다. 여기까지 묶으세요. 거기까지 묶어서 씁시다.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배경을 사실적 묘사 배경 사실적 묘사 그리고 일본비에서 갑자기 연부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서글프더래. 그래서 최쪽도요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시다가 아유 내 팔자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아유 참 가슴이 아프네 서글프네 이러면서 자 여기는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슬픔 됐죠? 자 그러다가 진꾸러미 안에서요 퉁소를 꺼내서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러서 왜?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랬겠지 그치? 자 가슴속에 맺힌 슬픔 원망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나와. 그래서 최촉의 퉁소 소리 자 요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하더라. 이 퉁소 소리 때문에 또 뭐 사건이 일어나겠네 그치? 퉁소 소리 첫 번째 정리합니다. 인물의 심리 반영 왜? 퉁소 소리가 슬펐잖아 그치? 그래서 인물의 심리 반영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야 중국에서 왔고 일본에서 왔고 바다에서 만났어. 딱 봐도 만나게 됐네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계기 매개체가 되는 거죠. 퉁소 소리 때문에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계기 매개체.
자, 그리고 그 뒷부분 있잖아요.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하다. 여기 따로 줄치고 정리해요. 실제로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워하고 구름과 안개가 근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얘는 자기가 슬픈 거야. 자기가 슬프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이입하신 거죠. 그래서 자연물의 감정이입. 감정이입 아시죠? 최척의 슬프고 그리운 그런 정서를 자연물에 감정이입해서 제시한 부분이에요. 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는데, 자, 근데 아까 앞에서 1번 배에서 무슨 소리 들렸다 그랬어? 연불소리 기억나시죠? 연불소리. 이 연불소리가 뚝 그쳤어요. 왜? 무슨 소리가 나서? 퉁소 소리가 나서. 퉁소 소리에 대한 반응이겠지, 그치? 그러더니 갑자기 조선말 중요하지.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리네? 시를 읊는 소리. 둘이 만나겠네, 뭐. 그치?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오경이 지은 시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시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지. 왕저규 퉁소불제 달은 나지막하고 퉁소불때 바닷빛 파란 하늘에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내산 안개 속에서도 길이 잃지 않으리. 요거 중요한 거. 요 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체크. 여기 체크. 요 시는요. 거기 체크하고 씁니다. 과거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과거에 오경이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지은 시.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 역할. 됐어요? 자, 과거에 오경이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지은 시고요. 자, 요걸 통해서 이제 서로를 확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 역할.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 역할. 자, 그때 시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소리, 쯔쯔쯔쯔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어.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얼빠진 사람 마냥 저도 모르게 새 퉁소를 땅에 뚝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더라. 거기 중요한 부분 나와요. 어디냐면 저도 모르는 새 퉁소를 뚝 떨어뜨리고 죽은 사람처럼 멍 때리고 서 있더라. 이 부분 뭐예요? 시 읊는 소리를 보고 놀란 그 중요한 게 그거지. 최척의 심리를 행동 묘사를 통해서 표현했다. 쓰고 있지? 최척의 심리를 행동 묘사를 통해 표현. 송우가 말했어요. 왜 그래? 라고 했더니 거듭 물어도 말을 안 하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 그 다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서부터 줄 치세요.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 막혀서 눈물만 줄줄줄줄 보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쉬 없는 소리를 듣고 최척이 이제 딱 알아챈 거지. 그래서 충격, 놀라움을 제시한 거고요. 충격, 놀라움, 인물의 심리를 간접 제시. 충격, 놀라움, 인물의 심리, 간접 제시.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이제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는 내 아내가 지은 시인데 우리 부부 말건 모르는 시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저기 내 안에 있나 보네? 이런 말이잖아. 그치? 일본 배에 오경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말이고요. 게다가 방금 시를 읽던 목소리도 우리 아내 목소리랑 흡사하다. 그 여잔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랬더니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우리 둘만의 시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 있는 거 아닐까? 긴장감 형성시키는? 자, 있나 진짜? 라고 얘기하는 긴장감 형성.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더니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하게 얘기해요. 전란으로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요때가 정유재란이고요. 뭐 쫑쫑쫑쫑쫑 얘기를 쭉 했겠죠. 전말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의 결과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 놀랐고 희한한 일로 여기지 뭔 일이야 라고 했어. 자, 그때 또 하나 두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사람이었대요. 거기 체크. 이것도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 그때 두옹이가 최척의 말을 듣더니요. 의기 넘치는 표정이 돼서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배 가서 사정을 알아보고 오겠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성급한, 의기 넘치고 성급한 두옹의 성격이 제시가 돼요. 이 부분은 인물의 성격 간접 제시죠. 그치?
그때 송우가 두홍을 말리면서 야 야심한 시각에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면 큰 난리 날지 모른다. 일본 배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자. 자 여기서 드러나는 건 송우 성격. 송우는 신중하고 그치 신중하고 그 다음에 되게 침착한 사람. 됐죠? 사람들도 다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당장 확인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최척은 앉힌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대. 여기 아침이 오기만 기다렸어. 여기서 늘어나는 건 아니 초조함, 뭐 긴장감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래서 최척이 자신의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최척이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다음날 일본배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아직 안 넘어왔는데. 그리고 이윽고 해가 떠올랐어요. 그 다음날 최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서 일본배 앞으로 가서 조선말로 물어봅니다. 강마음이 시를 읽던 사람이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는데 나도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면서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는데 견딜 수 있겠느냐. 먼 타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보면 정말 기쁘고 좋대요.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오경은요 어젯밤 배 안에서요 최척의 또 퉁소 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오경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죠. 자 오경 봅니다.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어요. 조선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옥조인 거야. 역시나 남편의 퉁소 소리를 또 기억하고 계신 거지.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해서 시험삼아 예전에 그 시를 읊었더라. 이 여자도 알고 그랬더라. 자 그러니까 요게 오경이 시를 읊은 이유. 오경이 시를 읊은 이유. 자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이놈이 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말하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왔다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제 만났지 뭐. 그래서 거기 그 다음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고 얼싸안고 모래버티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기가 막혀 입에서 말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눈물이 나자 피눈물이 나왔고요. 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래요. 대단한 사랑이야. 자 여기 체크 이 부분. 자, 이 부분 정리합니다. 재회의 기쁨, 감격, 긴장감 해소 하고 있나? 재회의 기쁨, 감격, 지난밤의 긴장감 해소. 자, 그래서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두 나라 알죠? 하나는 중국, 하나는 일본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지. 봐봐, 남자니까. 근데 부부 사이라고 헐, 막 이런 거지. 기이하다. 하늘이 돋고 귀신이 도왔네. 아까 앞에서도 했었죠. 천우신조, 한자성어. 자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전대미문의 일이야 이런 말 들어봤죠. 요게 이 뜻이야. 전대미문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일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최척과 오경의 체크합니다. 최척과 오경의 극적 재회. 최척과 오경의 극적 재회 하셨어요? 진짜 완전 운명적인 사랑 아니야 이거는. 그치? 대단한 부부야. 거기까지 정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줄거리 이제 마무리 봅니다. 최척은 오경과 함께 중국에서 살면서 참 사이도 좋아. 이제 둘째 낳으셨어요. 둘째인 몽선이를 낳았고요. 몽선이가 이제 장성에서 어른이 되자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켰어요. 원래 그 당시에는요 외국인과의 결혼을 잘 안 시켰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자 그다음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최척은 또 체크합니다. 이놈 새끼들은 맨날 헤어져.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요. 포로가 됐어요. 요게 전쟁 때문에 일어난 그치 전쟁 때문에 이건 몇 번째야? 그치 세 번째 이별. 또 이별했어. 세 번째 이별. 자 포로가 됐는데 최척은 조선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이 또 큰아들을 또 이렇게 만나네. 역시 고전소설 그치 체크하시고 고전소설의 우연성 아시죠? 최척과 몽석은요 수용소 탈출해서요 자 남원으로 돌아오고요. 대단한데? 자 남원으로 돌아오셔서요 오경도 몽선 홍도랑 같이 며느리까지 같이 데리고 남원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재회를 하네. 그리고 행복하게 산대. 역시 고전소설 뭐야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 아시죠? 행복한 결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들 그렇게 모여서 다시 재회했다는 거죠. 다시 재회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요렇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우리가 이제 요 본문이 끝났고요.
거기 학습 활동에 보면 역시나 간단한 부분이 여기 간단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31쪽 31쪽 보고 계세요? 자, 여기 또 역시나 적용학습 관련된 부분인데 전쟁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소설가의 비건데요. 사실 최척전보다는 박시전이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최척전의 앞부분 나와 있고요. 앞부분은 자기들이 읽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거는 정리만 하죠. 최척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더니 복받치는 슬픔에 기절해서 쓰러지고 말았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 헤어지는 얘기야. 여기에서 서로가 다 헤어져서 벌금을 복받치면 기절해서 쓰러졌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외병에게 끌려갔다는 소식, 그리고 몽석이가 어떻게 된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소식을 듣고서 얘가 기절하고 정신이 나갔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러다가 잠시 뒤에 정신을 차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섬진강으로 갔더니 상처투성이 노인 어린애 수십 명이 울고 있는 걸 봐서 사람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요. 우리는 산속에 숨어있다가 이곳에 끌려왔다. 외적의 배에 이르니 젊은이들만 배에 태우고 거기 젊은이들만 배에 태웠던 여기에 이제 오경이가 있었던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나머지들은 이렇게 칼로 찔러서 내팽개쳐 두더라. 그래서 최적이가 또 몹시 서럽게 우시다가 왜? 이제 자기 마누라랑 오경이랑 몽석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또 최적이를 구해줬어. 또 죽을 팔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최적이는 홀로 터벅터벅 강가를 걸어가다 갈 곳이 없어서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고향집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이 또 보이죠. 담장은 무너져 있고, 여기가 또 중요해요. 담장 무너져 있고 깨진 기와장이 굴러다녔고 아직도 타담한 풀이 있고요. 곳곳에 시체가 언덕을 위해서 발 디딜 틈조차 없더라.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쟁의 비극성, 참혹성, 사실적 제시. 전쟁의 비극적인 모습, 참혹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전쟁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변한 고향의 모습을 제시한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운 부분의 앞에 부분을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보라고 제시한 또 하나의 소설이 요 박시전이에요. 이 박시전인데, 여기 간단하게, 요 제시된 부분은 뭐, 요거는 좀 이따 하시고 그 옆에다 간단하게 핵심 정리를 먼저 정리를 하시는데, 첫 번째, 갈래는 얘도 역시나 전쟁다로, 얘는 병자호란이거든요. 그래서 전쟁다의 군담 소설이고요. 여기는 박씨가 대단한 사람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성 영웅, 여자 영웅이 나오는 여성 영웅 소설. 그리고 역사 소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다뤘으니까. 성격은 비현실적, 정기적이고요. 영웅적 인물,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비현실적, 역사적, 영웅적.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공간적 배경은 청나라, 그리고 조선. 시점은 뭐 고전소설 똑같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 여성 영웅 박씨. 박씨의 활약을 통해서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그게 주제예요. 사실 병자호란이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되게 쪽팔린 전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자호란의 치욕을 싣고자 하는 의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봐요. 주제 다시 정리하십니다. 여성 영웅인 박씨의 활약, 그리고 이를 통한 민족적 자부심 고취.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언젠가 또 배울 기회가 있을 테니까 거기 나와 있는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합시다. 박씨가 옥념을 이제 들이우고요. 옥념이라는 건 옥으로 장식한 발, 뭐 커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들이우고 좌수에 옥화선을 쥐고 오른손, 좌수니까 왼손에 옥화선, 부채예요, 부채. 부채를 쥐고 불을 붙이니까 화광이 호진은 청나라 군대 그 진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청나라 군대의 진을 친 부분에 충돌을 해서 호진 장졸이 항오를 잃고 군대를 편성한 그 대어를 다 뚫고 타 죽고 밟혀 죽고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씨가 여기는 박씨가 여기 옥화선이라는 거 보이죠? 부채를 붙여서 불을 막 일으켜서 누구를 죽이는 거야. 여기 나오는 그 청나라 군사들을 이렇게 때려 죽이는 거야. 태워 죽이고. 자, 그때 용골대가 할 길이 없어. 이제 어쩔 수 없어.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어. 이미 하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어.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내 병졸들만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분하다. 나 완전 분하다. 하고서는 어쩔 수 없이 회군을 했어요. 군을 돌려서 발행, 길을 떠나는데 이때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다 끌고 거기에다가 장안 미세, 장안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박씨가 그냥 가게 안 놔두는 거지. 박씨가 또 개화를 시켜서, 개화는 이제 시집, 그 자신의 시비, 종이에요, 종, 여자종.
개화를 시켜서 외치기를 너희가 일양 그러하려거든. 니네가 진짜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 내 제주를 구경해라 하더니 또 도수를 불려. 그러더니 이윽고 그 다음부터 보이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여기 공중으로부터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더니요 모진 아주 대단한 비가 천지 뒤덮게 오고요 음풍이 일어나고요. 자, 음풍이라는 거 싸늘한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설이나 눈이 와요. 그리고 얼음이 얼어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의 그 발이 다 땅에 붙어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해.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랬대. 이게 뭐야? 요게 점기성. 그치, 비현실성. 기이할 기자 쓰는. 알고 계시죠? 자, 비현실성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박 씨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거죠. 박 씨의 비범함. 영적 인물이니까. 그제서야 호장들이 황금 완전 놀래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두 한몰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고 있고 빌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박시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전 소설할 때 항상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니까 뭐 최척전과 더불어서 잘 알고 계시는 게 본인들한테 아주 좋은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1 문학 부분은 이제 마무리됐고요. 다음 시간에 1-2의 쓰기 읽기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어요.